북한의 외교 공관 철수와 탈북민 수의 급격한 증가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불안정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외교 공관의 대거 철수는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거나 경제적 압박에 의해 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북한이 더 큰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이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탈북민의 증가는 북한 내의 생활 조건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식량 부족, 인권 침해, 정치적 박해 등과 같은 인도적 위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북한 정부의 통제력 약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국가의 감시망을 피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 악화는 유엔 제재의 강화, 대화의 단절, 혹은 그들의 도발적 행동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화는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교류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더욱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한반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남북한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평화적인 경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더 큰 충돌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주변 국가들과 관련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변화에 주목하며 이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제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반도가 어떻게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해상 탈북 급증. 해상에서의 탈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바다에서 목선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월 말을 기준으로 동해에서 다시 한번 목선 귀순자들이 나타났으며 지난 9월에는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이용해 NLL을 넘어 남한으로 도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뿐 아니라 9월 동안에만 139명의 탈북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것 외에도 중국을 통해 탈북하는 방법이나 이미 남한에 탈북한 가족을 브로커를 통해 탈북시키는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현재 브로커를 통해 가족 1명을 데려오는 비용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상승하여 1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는 대회 종료 후 600여 명의 탈북자가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상은 북한 내부에서 식량 부족과 같은 문제에 더 나아가 체제 붕괴 우려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서의 탈북은 주로 목선을 이용하며 이로 인해 감시 체계가 붕괴한 것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의 외교 공관들이 대거 폐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내부 상황에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교력 상실한 북한. 두 번째로 북한은 외교력을 상실했습니다. 김정은 지도부 내에서는 이제 안경을 닦는 이유만으로도 처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처형 사건이 일어났으며 중국과의 교역 및 연락을 주도한 장성택 역시 처형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요 자금 공급원을 책임지고 있는 외교관들 역시 대거 탈북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김정은 지도부를 보필할 수 있는 외교관과 주요 인적 자원들을 대부분 상실한 상황입니다. 주요 엘리트 계층들도 엉뚱한 이유로 실각하는 모습을 보이며 북한 지도부 내에서 꿈을 키우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한의 외교가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는 우간다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간다는 북한과 오랫동안 교류해온 아프리카 국가로 북한 당국은 우간다에 외교공관을 설치한 지 반세기 만에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의 자금난과 외교관들의 망명 및 탈북이 증가함에 따라 외교 관계를 축소하려는 분위기의 일부로 해석되는데요. 10여 개의 외교 공관을 폐쇄할 방침을 알려 외교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폐쇄되는 우간다는 지난 2015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이 외교 관계를 강화하려고 시도했던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의 한빛 부대가 주둔 중인 남수단과 접해 있는 국가로서 북한의 무기 수출 허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15년에 우간다 대통령에게 국제 기밀성상을 수여하려고 했으나
우간다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이 상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의 성의를 거부하는 행위로 충격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잘못 건드린 북한. 세 번째로,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다수의 무장 단체에게 드론 미사일, 심지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며 이스라엘 모사드 당국의 골치를 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적 생존과 관련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제3세계 국가, 아프리카, 중동 국가 등에 공급할 경우 이스라엘의 안보가 더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아이언톰과 같이 값비싼 방공체계를 피하고 값이 저렴한 재래식 무기 및 장사정포와 같은 무기를 대량 공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에서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도 북한 제작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공급되었는데 이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향으로 발사되어 예멘 반군 측의 장거리 공격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중동 지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북한 간의 긴장 관계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통일 이후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재판 대비해야 할 것. 네 번째로, 통일 이후 대비해야 할 중요한 이루어지는 인권 유린 사례에 대한 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권 유린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대다수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히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처형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의 충성심을 표시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 내에서도 통일 이후의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처벌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 내에서는 남한 드라마를 시청한 것만으로도 10대 미성년자들이 처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건 대부분이 북한 주민 중 일부 당충성 계급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데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처벌받도록 할 수 있도록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인권 유인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 내에서 인권 박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만약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 내에서의 다음 지도자 집권입니다. 현재로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자녀인 김주애 외에는 다음 서열 집권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주애는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또한 김여정, 현송월 등의 여성 리더들도 존재하지만 전체 북한을 지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조종 가능한 지도부가 북한 내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서방 국가에서 대리자로 지도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옹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남은 이미 제거되었고 중국에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김정남은 중국에서 컨트롤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로서 중국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2012년에 중국에서 암살 시도를 피한 바 있는데 중국 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17년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그 결과 현재 중국 당국은 북한의 혈통적 정통성을 가진 인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인물로는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영국에서 장기 체류 중이며 장클로드 반 담의 팬이자 에릭 클랩톤의 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녀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철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서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옵션은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정철의 장남인 김한솔인데요. 현재 그는 미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와 관련된 단체 중 하나가 자유조선이라는 임시 망명정부라고 주장되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현재 북한의 유력한 행정부 후보로서 고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이나 서방의 개입에 의해
새로운 차기 지도자가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북한에서의 새로운 지도체제의 등장과 남북한 통할 과정의 단계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한국에 보복을 하겠다고 선포한 푸틴과 그러한 푸틴의 돈과 무기를 무제한으로 보내주며 밀월 관계를 만든 중국. 자, 그런데 바로 오늘 갑자기 중국이 러시아를 손절해버리더니 그동안 러시아에 줬던 엄청난 것들을 모두 한국에 대신 주겠다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깜짝 폭탄 발표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에 중재를 나서달라며 난리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무슨 큰일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중국이 갑자기 최후방국인 러시아를 버리고 한국에 엄청난 제안을 한 것인지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오전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7.1%로 집계됐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수치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6.3%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3%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7터부터 8월 신규대 졸자들이 취업시장에 가세하면 더 오를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중국 허난성의 한 담배 공장 생산직 신규 직원 135명 중 3분의 1이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중국 사회는 이 일이 곧 닥칠 보편적 현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중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하자 시진핑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시위는 매우 드문 일로 시진핑 퇴진을 외치는 청년과 이들의 부모까지 더하면 그 숫자가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출생자를 뜻하는 링밍허우, 명명후는 중국 공산당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올해 후반터부터 20대 초반인 링밍허우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철저히 무장돼 있습니다. 1989년天安문, 천안문 민주화 시위로 가슴 철렁한 중국 공산당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한 세대입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당한 수모의 역사를 교육해 민족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민족주의가 음집되면서 자연스럽게 애국주의로 굳어졌고 이는 공산당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개혁개방 경제적 성과까지 더해졌습니다. 링밍허우는 물론이고 199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 주링허우, 구령후까지 학창시절 경제 성장 혜택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공산당 덕택에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심리를 시진핑,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잘 파고들었습니다. 시 주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 같은 말은 주링허우 링밍허우의 피 끓는 가슴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믿었던 청년들이 공산당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근 한국외국어대 글로벌문화 콘텐츠학과 교수, 중국 전공은 링밍허우 세대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완수한 이후 자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대부분 형제자매 없이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 6명의 관리를 받으며 유복하게 자랐을 확률이 높다며 하지만 이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할 때가 되자 어렸을 때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절망과 자조가 클 수밖에 없죠. 이들의 분노는 결국 시진핑과 공산당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쿵이지, 고물기, 문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소셜미디어에 스스로를 쿵이지라고 부르면서 삶을 자조하는 글을 올립니다. 쿵이지는 중국 근현대 작가 노신의 단편소설 쿵이지의 주인공입니다. 청나라 말기 지식인 쿵이지는 과거 시험에 연연하다 밥벌이조차 못합니다. 생계를 위해 도둑질까지 하면서도 선비 신분을 상징하는 낡은 장삼을 끝내 벗지 않았습니다. 고학력 대학 졸업장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거들떠보지 않는 스스로를 쿵이지에 빗대 자조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소셜미디어에 학벌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라는데 나는 거기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결국엔 장삼을 벗지 못한 쿵이지와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른 청년은 람보르기니를 운전하는 그대여. 열심히 살라고 내게 조언하지 마. 나는 밝고 명랑한 쿵이지. 힘없고 가난해 아등바등 살지. 나는 노래. 밝고 명랑한 쿵이지 노랫말을 올렸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판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에 올라와 조회수 400만 회를 넘겼지만 바로 삭제됐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쿵이지 신세가 됐다는 한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았다면 나사를 조이는 노동의 기쁨을 알고 만족했을 텐데. 이 세대가 대학에 못 갔다 했을 때 우린 비웃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출세를 못했느냐며 우리를 조롱한다 같은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진핑 물러나라 늘 외치는 숫자가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아지자 중국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화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해 1,14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13일 현지 시간 중국 해관총서 세관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 경제를 일으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극비리에 너무나도 거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은 19% 늘어난 622억 6천만 달러를,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78% 증가한 522억 8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양국 교역 규모를 2024년까지 2천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극비로 회동을 갖고 파격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통 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을 듯한 광활한 국토를 자랑하는 중국이 딱 하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바닷길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동북지방의 해상 화물 운송 용도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사용권을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이를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의 바닷길을 열어준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중국 지린성에 인접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극동지역 제1항구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원래는 중국의 영토였지만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 영토가 됐는데 이후 중국이 163년간 계속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 동북지방에는 항구가 없습니다.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서 물자가 풍부하게 나고 있지만 정작 이 물자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활용하기는 어려운 지리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보통 육로를 통해 랴오닝성의 다롄항으로 물자를 이동시킨 뒤 다시 해로를 통해 남방 지역으로 운송해왔습니다. 이렇게 다롄항으로 물자를 옮기기 위한 육상 운송 거리는 1,000km에 달합니다.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이용하게 되면 육상 운송로가 200km로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 자동차 매장 안에서 중국 자동차의 안팎을 꼼꼼히 살펴본 한 남자는 이 차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500만에서 600만 루블의 가격은 이 차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그들이 사용한 플라스틱을 보세요. 정말 싸구려 같아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자신의 볼보 승용차를 중국 자동차로 바꾸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볼보가 러시아에서 판매를 중단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국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7%로 전년 동기 9%보다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유럽 브랜드의 매출은 70%에서 22%로 급감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 1, 2위였던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쟁 이후 자리를 빼앗기며 중국 샤오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서방 기업들이 떠난 러시아에는 요즘 중국 기업들이 무혈입성하고 있습니다. 일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은 러시아가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고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의 통행이 17일 현지 시간 긴급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자치공화국 수반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비상 상황 때문에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의 통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크라스노다르로부터 145번째 교각구역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사법당국과 모든 담당 기관이 활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악쇼노프는 비탈리 사벨리에프 러시아 교동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상황 복구를 위한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언론사인 RBC 우크라이나 통신은 크림대교 방면에서 폭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과 연계된 텔레그램 채널 그레이존은
이날 오전 3시 4분과 3시 20분에 각각 한 차례씩 크림 대교를 겨냥해 2번의 타격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파괴된 크림 대교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확실해 보이죠?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크림 대교는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를 복구하려면 앞으로 수개월이 걸립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도 우크라에 다시 조만간 뺏길 것이라 전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공수받은 수십만 발의 포탄으로 러시아의 공격을 쏟아붓기 시작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이죠.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러시아는 바로 어제 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며 전 세계 인류 식량 대란을 일으킬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러시아. 결국 중국마저 러시아를 손절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와 손잡고 있다가는 중국마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 판단한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 갑자기 러시아를 손절해버리더니 그동안 중국이 러시아에 줬던 엄청난 특혜들을 아예 한국에 몰아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한국 기업 공장들에 직접 깜짝 방문하더니 한국 기업들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한국 투자자는 기회를 잡아 중국으로 오고 중국 시장에 뿌리를 내려 기업 발전이 새롭게 빛나는 시대를 창조하기를 희망한다 며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AI의 질문을 입력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한 답변을 주는 챗 GPT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등장에 비견될 정도로 인류의 생활을 바꿔줄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출시해 대중에 공개된 챗 GPT는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7천만 명의 사용자를 넘겼고 출시한 지 이달이 지난 지금 1억 5천만 명 가량의 월간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챗 GPT 이전에 가장 빨랐던 월간 이용자 1위 기록은 9개월으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차지했었지만 윈도우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잘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해 개발된 챗 GPT가 출시한 지 이달도 안 되어 1억 명 사용자를 돌파한 것은 21세기 첨단 산업과 인류의 생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챗 GPT의 인공지능으로 미국 의사면허 시험과 변호사 시험 그리고 회계사 시험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과제마저 챗 GPT가 대신해주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챗 GPT는 기존 검색 엔진 시장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구축한 구글이 챗 GPT 혁신에 밀려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수년간 공부하고 연구해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챗 GPT는 불과 몇 초, 몇 분 만에 학습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미래 일자리가 위협받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템은 사장 또한 챗 GPT와 같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인공지능이 전에 없던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삼성 역시 AI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센터가 있고 챗 GPT와 같은 AI 시스템이 삼성과 스마트폰 유저가 더욱 발전하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대만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챗 GPT가 시장을 점령하자 중국에서도 짝퉁 챗 GPT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만든 서비스의 경우 정품 챗 GPT보다 기술력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높은 가격의 이용료를 내게 유도하고 있어 중국 네티즌들도 이를 비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미국의 챗 GPT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자신들도 만들겠다며 중국판 챗 GPT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에 밀릴 수 없다며 자체적인 챗 GPT 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AI 챗봇 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발등에 물동이 떨어진 곳은 중국의 업체도 대만의 업체도 아닌 미국의 구글입니다. 독점적인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넘겨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구글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AI 서비스를 챗 GPT처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아무나 뚝딱 만들어낼 수 없으며 천문학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챗 GPT 열풍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챗 GPT가 빠른 속도로 연산하여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미국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전문으로 만드는 엔비디아의 A100 그래픽 칩셋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서버에 이런 A100 그래픽 칩셋 수백만 개가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고 결과값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100 그래픽 칩셋엔 SK 하이닉스의 3세대 HBM D램이 적용되어 있며 사실상 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 AI 개발의 핵심 필수 소재가 된 것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개발한 HBM은 고대역 대량의 메모리를 지연 시간 없이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반도체로 인공지능 개발과 같이 정보 처리량이 많은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A100 그래픽 칩셋보다 최신 버전인 H100 제품에도 SK 하이닉스의 4세대 HBM D램이 탑재되었고 엔비디아는 오픈AI 챗GPT에게 H100 그래픽 칩셋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인공지능 서버용 D램을 개발 완료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과 유사한 지능형 메모리 D램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와 같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인 AMD에게 인공지능 서버용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익을 내던 분야는 PC와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던 모바일 D램이었지만 최근에 고성능 인공지능 D램으로 시장이 지각 변동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챗GPT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인 구글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첨단 기업들도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인공지능 D램을 주문하겠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몰리다 보니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HBM D램의 경우 일반적인 공정에 비해 훨씬 복잡한 생산 과정을 거치기에 모바일 D램보다 3배가량 비싼 단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챗GPT로 인한 수요가 몰리면서 기존 공급량으로 수요를 맞추기 어렵게 되어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급사에겐 모바일 D램의 공급 가격에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HBM이 납품되고 있을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AI용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꽉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파운드리 기업인 DB하이텍이 영업이익률 46%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의 2022년 매출은 1조 6천억이며 이 중에서 영업이익이 7,700억 원 가량으로 대략 매출의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인 셈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매출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치인데요. DB하이텍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수요가 적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전력 반도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DB하이텍의 주요한 매출은 전력 반도체에서 나오며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리고 전기차까지 배터리로 구동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전원과 전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력 반도체입니다. 사실상 경쟁력 있는 전력 반도체 생산업체는 한국의 DB하이텍 밖에 없는 상황이라 매출의 절반가량을 마진으로 남기는 걸 두고도 어쩔 수 없이 DB하이텍의 전력 반도체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전자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력 반도체 시장 역시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DB하이텍의 미래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챗 GPT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서며 삼성과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게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에 사용되는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들은 삼성과 TSMC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기에 패브리스 업체들은 삼성과 TSMC에게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GPU와 고성능 D램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패브리스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주문을 넣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가 시장에 나오며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자 기존의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업체들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온라인 검색 시장을 챗GPT에게 내어줄 것이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특히 한번 빼앗긴 점유율을 다시 되돌리려면 몇 배의 노력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며 이미 시장을 선점한 챗GPT마저 설비와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빅테크 업체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간 온라인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사들은 삼성과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게 다른 칩셋보다 우선적으로 GPU를 생산해달라 요청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고성능 반도체 매출이 늘어 중국과 대만의 업체들도 일제히 한국의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구매하길 원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 금지를 당해 이국의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업체가 생산한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중국 당국이 자체적인 챗GPT를 새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아 오히려 한국에겐 반도체 매출이 늘어나게 될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현재도 중국은 미국의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대부분의 검색 엔진과 SNS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머지않아 챗GPT마저 중국에서 사용이 막힐 것이란 전망이며 자연스럽게 자체적인 서버를 구축하여 자신들만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서버를 구축하려면 역시나 반도체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반도체 한파로 위기를 맞이하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AI 서비스 덕분에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해체, 패배가 점점 다가올수록 러시아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패배한 이후 러시아가 연방 해체와 더불어 나라 잃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니 어떤 지역은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극동 지역에 위치한 한 도시 하바롭스크에서 한국을 외치며 반푸틴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바롭스크의 지도자가 왜 한국을 외쳤는지에 대해 푸틴은 바보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음성에는 뚜렷하게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군인들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전쟁에 러시아 병사들은 지쳐 있었죠. 현지 시간으로 28일 러시아 병사들의 통신 기록을 감청한 미국 정보부는 언론을 통해 러시아 병사들의 실제 육성을 공개, 현 전쟁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싸우는 당사자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쟁 범죄와 러시아 정부에 대한 환멸이 가감없이 담겨 있었죠. 키이우 북부 위성도시 부차시의 주둔한 병력은 가족들이 그립다고 말하며 러시아로 복구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평화로운 옛날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이뤄지는 것은 현재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동원령을 내린 푸틴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는 일. 주변 관료들 역시 푸틴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습니다. 말릴 사람 하나도 없는 푸틴의 명령에 많은 러시아인들은 끔찍한 악몽을 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아끼는 이들의 사망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인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결국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은 발길을 옮겨 살 길을 찾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도망치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을 취재했는데요. 조지아 국경 근처로 밀려오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에서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당혹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비군 동원령 직후 짐을 싸서 탈출하는 이들이 길게 장사진을 치고 있지만 몰려드는 인원 때문에 이동이 여의치 않자 징집 대상자인 러시아인들은 산을 타고 넘거나 몰래 강을 타고 국경을 넘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주를 예측한 러시아군은 이들을 모두 체포했죠. 약한 경계망이라 생각되는 강과 국경지대의 병력을 풀어 도망치는 이들 러시아인들을 압송하는 한편 국경지대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인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타국들 역시 러시아인 탈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지역은 자국 군인을 파견, 조지아 국경지대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인들 이주를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부고세티아 공화국 역시 이들을 받지 않았고 러시아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죠. 카자흐스탄과 몽골 지역으로 도망치는 이들 역시 매한가지였습니다. 살고자 도망치는 이와 죽을 장소로 보내려는 러시아 군의 충돌은 현재 진행형이었고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항하려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거나 징집 명령에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자치공화국 다게스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남쪽으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와 접한 이 지역에는 많은 수의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반대하며 징집 명령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이며 푸틴 독재에 분노하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짐집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 러시아인들이 갑작스럽게 총기를 꺼내고 짐집센터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불을 지르는 행동도 관측되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짐집센터를 비롯한 군건물 총 10매체가 이번 동원령으로 인해 불에 타거나 총격에 휩싸이는 문제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동쪽에 위치한 하바롭스크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여 푸틴을 비난하는 한편 심지어 러시아 연방에서 독립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 러시아의 장악력이 후퇴하는 상황이었기에 연방 해체와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러시아인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대놓고 러시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옆나라 아르메니아 침공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오랜 기간 영토 분쟁으로 앙숙이었던 사이였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침공을 계획할 정도로 아르메니아 합병을 진지하게 고려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중간에 나서며 아르메니아를 방어했고 러시아의 힘에 굴복한 아제르바이잔은 형식적으로 아르메니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얼음의 노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약해지면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고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의 힘을 이용해 무기를 수입, 아르메니아 침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힘이 약한 러시아는 더는 아제르바이잔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조지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며 러시아와 밀접한 인연을 이어갔던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를 부정하며 자기만의 독립 계획을 생각하는 등 러시아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바롭스크가 독립을 외치며 러시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선언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인데요. 이미 2020년경 반정부 시위 집단이 푸틴을 공격하며 하바롭스크의 자유를 외쳤던 적이 있었기에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당시에도 반푸틴에 대한 반감으로 모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대를 구성하며 러시아 정부를 공격했죠. 세르게이 푸스가이라는 하바롭스크 주지사의 퇴진 때문에 촉발된 시위로 인망을 얻던 그가 갑자기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구금당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그는 살인 주모 혐의를 받으며 연방보안국 FSB 요원에 의해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어떠한 항변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연방 요원들에 의해 모스크바로 압송된 그는 그 즉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지사를 잃은 하바롭스크시 주민들은 당연히 설명을 요구했지만 푸틴은 이를 듣지 않았죠. 푸스갈은 검소한 생활과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푸틴이 소속된 통합러시아당과는 반대되는 자유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푸틴이 그를 억제하기 위해 구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억류된 이후 다시 햇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때 당시 10주 넘게 항의가 이어지면서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하바롭스크 지역은 푸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독자적인 통치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그리고 2022년 지금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하바롭스크 주민들 상당수가 젊은 남성들이었기에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는데요. 하바롭스크 주민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푸틴의 징집령을 거부했습니다. 푸스가를 대신해 주지사 대행을 맡은 자유민주당 소속 하바롭스크 주지사 대행 미하일 데그타료프는 시민들과 동참하며 푸틴의 명령을 거절하는 한편 한국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바롭스크는 한국과 30년 이상 교류를 이어가며 러시아인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며 인연을 이어갔는데요. 한국 역시 하바롭스크와 인연을 쌓아온 것은 바로 하바롭스크의 경제적 가치와 고려인들 때문입니다. 과거 스탈린에 의해 끌려온 고려인 동포들이 극동 최대 도시 하바롭스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바롭스크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바롭스크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자유민주당은 한국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자유민주당 계열 러시아인들은 한국과 협력해 하바롭스크 부흥을 꿈꾼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진 놀라운 기술력을 하바롭스크에 퍼져 있는 광물과 결합, 제조업은 물론이고 첨단 산업에 이르는 영역까지 협력할 수 있다고 바라본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한국을 추저없이 파트너로 선정하면서 러시아에서 독립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에게 열린 자세로 다가온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다음으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토와 세력을 가진 하바롭스크를 한국이 품게 된다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넓은 영토는 물론이고 그 아래에 잠든 다량의 광물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 당연히 한국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과 협력을 통해 과거 잃어버렸던 옛만주와 간도 영토까지 자연스럽게 한국이 회복할 수 있는 셈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가져다 준 엄청난 기회, 한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로잡길 바라며 한국과 협력한 하바롭스크 주민들이 러시아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